자, 이번 시간은 채권 총론, 채권법 총칙 파트를 공부해 보도록 하죠.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채권법이 사실 민법의 꽃이에요. 민법의 제일 중요한 파트가 채권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다른 시험들에서 보자면 이 채권법이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해요. 절반까지는 안 되고 40%, 45% 정도 되는 분량이에요. 우리는 뭐 그중에 이제 민총하고 채권법만 보니까 그런데 다른 시험들 물권법 또 가족법까지 다 봐도 그것들 다 합친 것이 한 60%, 그다음에 이제 채권법이 40%. 근데 이제 우리는 그 물권법하고 가족법을 빼버리고 민총, 채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채권법 분량이 더 많아지는 게 맞죠. 그래서 우리 채권 총론에서 10문제, 강론에서 15문제, 25문제가 나왔잖아요. 이 정도 분량이 딱 시험에서 나올 분량이에요. 25문제면 이미 60점이 넘었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민총도 또 공부를 할 거니까 그렇게 공부하시면 점수가 잘 나올 것입니다. 자, 총칙, 총론에서 공부할 것들이 뭐냐면 이제 주로 채권의 목적, 채무불이행과 채권자 지체, 채무불이행 얘기 많이 들어봤죠. 책임재산 보전, 그래서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지속권. 그 다음에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그래서 우리가 뭐 연대채무, 부진정 연대채무, 보증채무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채권양도 채무인수, 그리고 채권의 소멸. 채권의 소멸 가면 우리 이제 뭐 변제, 또 공탁, 상계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죠. 많이 들어본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총론에서 다뤄질 것들이다. 채권법 서론에서 우리 먼저 요걸 한번 봐볼 건데, 우리가 채권 강론할 때 이미 공부를 했죠. 일단 채권의 발생, 채권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이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한 건 주로 계약이죠. 계약에 의해서 채권이 발생해. 이걸 약정채권이라고 한다고. 근데 전용계약 15개가 있고, 근데 계약 자유원칙이기 때문에 꼭 전용계약 15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계약들도 가능하죠. 비전용계약 또는 이제 전용계약은 법전에 이름이 있다 그래서 유명계약이라고도 하고, 비전용계약은 법전에 이름이 없어서 무명계약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계약 말고 단독행위에 의해서도 채권이 발생할 수는 있어요. 뭐 유언 같은 거. 근데 이런 것들을 합쳐서 법률행위라고 하고, 법률행위 아닌 걸 통칭해서 법률 규정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것들로 우리가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에서 채권이 생기는 것들을 봤죠. 법정채권, 요거를 사실 우리가 이제 채권 강론에서 먼저 봤다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채권이 생겼는데 채권의 효력, 채권의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채권의 효력. 그런데 채권의 효력은 크게 보면 대내적 효력과 대외적 효력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대내적 효력은 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게 있죠. 주장할 수 있는 게. 그런 것으로 청구력, 급부 보유력, 강제력이 있다라고 한다. 청구할 수 있는 힘이 있어. 예를 들면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매수인이 돈을 안 주면 매매 대금 주세요 라고 청구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그리고 그걸 받아서 정당한 이익으로서 보유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급부 보유력. 근데 안 주면 강제할 수 있는 힘이 있어. 이게 강제력이다. 근데 강제력은 또 나눠서 소구력, 집행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소구력은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그 다음에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데, 그래서 판결을 받고 난 뒤에는
이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집행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이게 채무자가 채무를 잘 이행해 줘야 되는데 그걸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 문제가 생겨. 그래서 채무 불이행과 그 구제 문제가 있게 되죠. 그런데 한편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줬는데 그 채권자가 안 받는 경우,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채권자 지체라고 한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채무 불이행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이 기본 틀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대외적 효력. 대외적 효력은 채권자가 채무자 아닌 다른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는 것인 거죠. 근데 원래 채권은 상대권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일정한 경우에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으로 책임재산 보전의 효력, 그래서 책임재산 보전의 효력은 뭐냐면 채무자의 책임재산, 요걸 일반재산이다라고도 이렇게 합니다만은, 일반재산이라고 합니다만은, 요거 뭐냐면 채권자가 결국 채무자한테 돈을 받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돈을 받으려면 채무자한테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이 어디로 빠져나가고 없어. 아니면 이제 빠져나가려고 해요. 그랬을 때 받아올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준다. 그게 채권자 대위권. 빠져나가려고 할 때 그걸 취소해버릴 수가 있죠. 채권자 취소권. 근데 우리가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 얘기를 많이 봤죠. 매우 중요하죠. 많이 봤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 매우 중요하고 시험 문제로 나오죠. 여기는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가 한 두 문제,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이 한 문제씩 이렇게 나올 거예요.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제3자에 의한 채권 침해가 있는데 제3자가 채권자, 이 제3자가 채권자의 채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근데 원래 채권 침해는 채무자가 하는 거예요. 채무자가 채권 침해하는 게 채무 불이행이죠. 채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그 불이행을 할 때 그런 것으로 이제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이 있어. 그런데 제3자에 의한 채권 침해, 요거는 이제 제3자가 채권을 침해하는 게 채무불이행일 수는 없죠. 불법행위가 된다. 불법행위가 됐을 때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될 수 있겠고 그 외에 방해 제거 청구권이 인정될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있다. 이렇게 말한다. 잘 몰라도 그냥 채무불이행편 또 책임재산 보전의 효력 이런 것들을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 네, 이렇게 알아두시고 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두시고 이제 채권의 목적으로 갈 건데 그 전에 우리 이제 교과서 보시면 채권 총론 그랬는데 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채권법이 뭐냐? 네, 채권의 본질 나와 있는데 이거 잠깐 한번 보고 가보자고요. 채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특정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그래서 돈이 되죠. 재산권이야. 이 채권은 내용면에서 재산권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재산적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권리예요. 재산권 말고 비재산권이 있을 건데 비재산권이 아니고 재산권이다 이 말입니다. 재산권 그러면 그 안에 물권, 채권, 지식재산권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한다. 효력면에서는 청구권이다. 우리 권리를 효력에 따라서 분류를 하면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항변권 그러면 우리 동시행위 항변권 이런 거 공부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형성권도 얘기를 좀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 임대차에서 지상물 매수권권, 부속물 매수권권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들은 형성권이다. 해제권 공부했죠. 형성권이다 그랬죠. 봐보세요. 원래 매매가 없는데 그 매수 청구를 했더니 시가로 매매가 이루어져 버려. 형성돼 버려. 형성권이잖아요.
해대권 같은 경우는 계약이 유효한데 계약을 해제했더니 처음부터 무효로 형성돼 버리네. 형성권 이렇게 되죠. 물권 같은 게 지배권이에요. 물권은 자기가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권리야. 근데 채권은 채무자한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죠. 청구권이다. 그 다음에 의무자의 범위를 표준해서 얘는 상대권이다. 우리 물권은 절대권이다 그랬죠. 물권은 절대권. 참고로 이런 분류도 민법 총칙에 가면 또 공부를 할 건데 그게 시험 문제로 나오기도 합니다. 나오기도 한다. 특히 40문제가 되고 나면 이제 이런 문제까지도 더 낼 수가 있죠. 25문제 시절에도 내기도 했었다. 근데 40문제가 되면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상대권인 것은 금방 우리 보셨지만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고. 다른 사람한테는 주장을 못해. 근데 그에 비해서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절대권 이렇게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두시고 그 다음에 채권의 효력에서 채권의 대내적 효력 이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청구력과 급부 보유력이 있고 그다음에 강제이행과 손해배상 청구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등등 있는데 뭐 요것들을 외우는 건 그다지 시험에서 막 큰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우리 도해식 민법 핵심 정리에서 정리한 정도로만 봐도 충분해요. 그다음에 채권의 대외적 효력에서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 책임 재산 보전 제도로서 이런 게 있다. 그다음에 제3자에 의한 채권 침해에서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또는 방해배제 청구권 이런 것들이 인정된다. 그런데 채권은 강제력이 있는 건데 강제력이 없을 때가 있어. 강제력이 없는 채권이 있을 수가 있다고. 근데 일단 채권의 속성으로서 강제력 그랬는데 이거는 소구력과 집행력 그랬죠. 소구력과 집행력인 것이다. 그런데 뭐 자연채무 이런 개념들이 있다. 근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한번 이렇게 쭉 보는 것도 뭐 추천드리긴 합니다만은 마음이 바쁘실 때는 그냥 쭉 지나가셔도 돼요. 자연채무 막 이런 걸 물어보지는 않는다. 그다음에 이제 채무와 책임은 개념상 구별해야 된다. 근데 요거는 개념을 좀 알고 가야 돼요. 채무와 책임은 다른 것이다. 우리 채무는 이게 뭐 의무를 부담하는 거죠. 근데 책임은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와 책임이 보통은 같이 가지만 책임은 채무에 수반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채무와 책임이 분리되는 경우가 있더라. 이거 나중에 우리 민법 총칙 공부할 때도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돼. 채무와 책임은 다르다. 보통 채무와 책임은 같이 가요. 그러니까 채무자가 책임을 져. 그런데 이 채무와 책임이 분리될 때가 있다. 거기 채무와 책임에 분리해서 책임 없는 채무, 그다음에 유한 책임, 또 채무 없는 책임 이런 게 있는데 잠깐만 좀 말씀드리고 가자면 우리 이제 유한 책임과 관련해서 상속의 한정 승인 같은 경우가 있어요. 상속의 한정 승인 이런 게 책임이 제한되는 것이다. 그다음에 채무 없는 책임으로서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 물상보증인이나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 이런 사람들은 채무는 없고 책임만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뭔지를 잠깐 한번 말씀드리고 갈게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일단 이런 게 있습니다. 채권, 이게 민법 총칙에서 또 시험 문제로 나오기도 해요. 예를 들면 갑이라는 채권자가 있고 을이라는 채무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갑한테 빚을 5억 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가진 재산이 3억밖에 안 돼. 어쨌거나 채무자는 5억 빚을 지고 있으면 갚을 채무를 부담하는 거죠. 근데
을이 만약에 사망해버렸어. 그래서 병이 상속을 해서 상속인이 됐다. 이런 경우를 한번 보자고요. 아들, 딸 한 명밖에 없어서 상속을 한 거야. 근데 이제 이때 이걸 한정 승인을 하게 되면 이 말이다. 참고로 상속을 그냥 승인을 해버리게 되면 이제 요걸 특히 3억 있는 게 적극재산 이렇게 되고요. 적극재산이라고 하고 채무를 소극재산이라고 하는데 상속은 포괄승계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포괄승계는 뭐냐면 다 승계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3억 재산이 승계됨과 동시에 채무 3억도 다 부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뭐예요? 나는 3억을 받는데 빚을 5억을 지게 되니까 내가 2억을 벌어서 갚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네? 너무 힘들죠? 그랬을 때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건 그대로 승계가 되는 건 맞는데 승계가 돼서 빚을 5억 다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3억 요 한도에서만 갚으면 돼. 그래서 책임을 여기까지만 진다. 한정 승인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만약에 아버지가 그때 좀 사업이 잘못되셨네? 이런 분들은 한정 승인을 하면 된다. 한정 승인을 하면 사실 아버지 빚이 얼마인지 잘 모르잖아요. 나중에 어디서 빚이 또 튀어나올지 몰라. 그래서 한정 승인하게 되면 아버지 가진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으면 돼. 이렇게 된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마이너스 2억은 책임 안 져도 되는 거죠. 책임은 안 지지만 채무를 부담하기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한테 2억은 껌값이니까 난 뭐 2억 뭐 그냥 금방 갚을 수 있어. 금방 벌 수 있어. 그러면 2억까지 다 갚아도 돼요. 채무를 이행한 거죠. 그런데 꼭 그렇게 하지 않고 3억만 갚고 나머지 2억은 못 갚아.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상속을 했을 때 이렇게 한정 승인을 하게 되면 나머지 2억에 대해서는 영원히 안 갚겠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영구적 항변권 이렇게 말한다. 영구적 항변권. 우리 항변권에 연기적 항변권이 있었잖아요. 이걸 공부를 했는데 동시행위 항변권을 공부했어요. 동시행위 항변권. 매매계약을 맺었을 때 매매계약은 쌍무계약, 기브앤테이크 계약인데 네가 안 주면 나도 못 줘. 네가 줄 때까지 나는 못 줘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죠. 항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항변권은 너 청구권 없어 이게 아니고 너한테 청구권이 있는 건 맞는데 이거를 언제까지 못 줘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게 청구권의 효력을 저지시키는 권리예요. 근데 동시행위 항변권은 네가 줄 때까지 그때까지 연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한정 승인 항변권 뭐예요? 영원히 못 줘.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영구적 항변권이라고 이렇게 말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한 가지 있는데 이것 좀 알아두시고 하면 누가 보세요. 갑이 채권자, 을이 채무자. 만약에 갑이 은행이고 을이 채무자인데 빚을 냈어요. 5억의 빚을, 채무를 부담하는 거죠. 그런데 은행에서도 을이 뭐 돈을 갚아야 될 건데 안 갚으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담보를 요구해요. 담보를 요구하는데 을이 담보가 있으면 자기가 담보를 제공하면 되죠. 근데 그걸 안 되니까 부모님한테 부탁을 했어. 그러면 그 부모님 아파트에다가 저당권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아파트라는 물건 위에 보증을 섰다. 그래서 물상보증인이라고 한다고. 근데 물상보증인, 이 사람은 채무를 부담하는 건 아니잖아요. 을이 채무를 부담하는 거죠. 그리고 또 만약에 이 사람이 돈을 못 갚으면 이 사람 재산이 있으면 을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물상보증인은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빚은
자녀, 아들, 딸이 빚을 진 거지, 채무자인 거지, 엄마, 아빠가 채무자는 아니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아들, 딸, 자녀가 빚을 못 갚으면 엄마 또는 아빠가 저당권 설정해준 그 아파트에 경매 들어올 수 있다고. 책임을 진다 이렇게 말한다. 채무 없이 책임만 지는 거지. 또 한편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자기 아파트에다가 저당권 설정을 했는데 그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산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제3취득자라고 한다. 근데 이 제3취득자라고 하는데 이 제3취득자는 이 사람이 채무자는 아니잖아요. 채무자는 원래 을이라니까요. 네. 나중에 거기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그냥 샀으면 빚을 못 갚으면 이제 을이 빚을 못 갚으면 갑이 그 은행이 그 아파트에 경매가 들어올 수 있다고. 경매 들어올 때 책임지는 거지. 그래서 채무와 책임의 개념을 이렇게 구별해서 본다는 것인 거죠.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채무와 책임을 구별할 필요성이 있다. 이건 좀 여기서 기초적인 개념을 좀 알고 가시고요. 참고로 뭐 시험이 채무가 뭐고 책임이 뭐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죠. 채무와 책임의 개념을 알고 공부를 하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제3자에 의한 채권 침해가 나와 있는데 제3자가 채권 침해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아니다라고 해요. 봐보세요. 제3자의 채권 침해가 있었다고 언제나 불법 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고 미법성이 있는 때만 불법 행위로 된다는 입장이다 라고 한다. 근데 이제 일정한 경우에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봐보시면 채권자 상호간 채권자와 제3자 사이의 자유 경쟁이 허용되는 것이어서 제3자에 의하여 채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불법 행위로 되지는 않는다. 제3자가 채권을 해야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법규에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 질서에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라면서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였다면 이로써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라고 한다. 네, 이렇게 되는데 그런 예로서 우리 이중계약, 이중매매 같은 경우가 그렇다. 네, 이거는 잠깐 한번 말씀드려보면 간단하게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사례를 한번 보자고요. 매도인 갑이 매수인 을하고 부동산 X 매매 계약을 맺은 거예요. 이렇게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병이란 사람이 나타나서는 야, 내가 돈 더 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 이중 매매 계약을 맺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중 매매 계약을 맺고 등기를 해줬어. 이랬을 때 그럼 봐보세요. 병이란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제2매수인이 될 건데 제3자죠. 제3자가 이렇게 매매 계약을 맺고 등기를 가져옴으로써 채권자 을의 채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런 게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불법 행위가 될 거냐? 근데 원칙적으로는 이거다. 이게 계약 자유의 원칙상, 자유 경쟁의 원칙상. 만약에 이게 이런 게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회사 다녀요. 다른 회사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나를 스카우트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가면 안 되는 거지. 근데 갈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약자의 원칙상, 자유 경쟁의 원칙상 이런 게 인정된다. 그런데 이게 안 될 때가 있어. 그게 언제냐? 보통 매수인이 중도금까지 주고 난 뒤에는 갑이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임무를 띠는 건데 그 임무에 배반하는 거죠. 그런 걸 배임행위라고 한다. 배임행위에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했을 때 이때는 무효가 된다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한편 이제 이거 봐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갑은 그런 배임행위로서 병한테 팔아버리면 안 되는 거지. 불법 행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병이 거기에 적극 가담했잖아요. 그러면 같이 불법행위를 한 거네. 공동 불법행위가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제3자에 의해서 채권 침해가 됐다고 해서 바로 불법행위다 이렇게 될 건 아니고 그게 반사회질성이라고 인정이 됐을 때 이 적극 가담에 의해서 무효가 되는 것은 우리 민법 총칙에서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으로 평가가 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이렇게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한다. 그러면 이제 을은 갑뿐만 아니라 병한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이렇게 전개가 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한번 봐주시면 되죠. 방해배제 청구권, 요거는 기본적으로 안 되는데 이거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리가 인문 강의 때 말씀드렸는데 참 여러분 용어 같은 거 잘 모르실 때 제가 인문 강의 만들어서 올려놨어요. 아니면 그거 아니라도 민법 인문 강량원저 민법 인문 그 책을 사셔서 그걸 법률 용어집으로 사용하시면 된다고. 뒤에 찾아보기가 다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 가다가 이제 모르는 말들, 모르는 법률 용어들 나올 때 그걸 찾아보시면 된다고. 지식인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지식인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찾아보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물권의 침해가 있을 때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게 인정된다. 그런데 거기에 물권적 반환 청구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방해제거 청구권. 그다음에 방해 예방 청구권이 인정되는데 이거는 이제 물권에서 인정되는 거예요. 근데 채권은 상대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일단은 아니에요. 임차권 등기가 됐다고 해서 얘가 물권이 되는 건 아니지. 호박에 줄 긋는다고 걔가 수박되는 건 아니잖아요. 호박이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줄 긋은 호박이 되는 거지. 그럴 때 이 방해배제 청구권 좀 인정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논의를 해간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정도 해두시고 그다음에 채권의 발생은 제가 그냥 제목만 좀 써놨습니다. 거기에 우리 법률 행위에 의한 채권 발생 그리고 법률 규정에 의한 채권 발생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채권의 목적 편으로 갈 거예요. 채권의 목적으로 갈 건데 우리 이거를 한번 보시면 채권의 목적이 뭔지를 한번 봐보자고요. 채권의 목적 그러면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매매 계약을 맺어보자고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파는 사람 매도인, 사는 사람 매수인 X를 100만 원에 매매 계약을 맺었어. 그랬을 때 매수인은 X를 목적으로 이 계약을 맺었죠. 매도인은 대금 100만 원을 목적으로 이 계약을 맺었죠. 이게 채권의 목적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아니면 우리 또 임대차 계약 한번 볼까요? 임대차 계약 같으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X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면서 이걸 임차권이라고 한다. 임차권은 성질이 채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는 거기에 렌트비를 준다고. 렌트비가 차임이죠. 예를 들면 뭐 매달 100만 원 이렇게 했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요 100만 원을 받을 채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채권 강론에서는 구체적인 계약 관계를 가지고 본 것이고 채권 총론에서는 원래 우리 총칙과 각칙은 그 얘기했잖아요. 공통된 것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매매 계약을 맺거나 임대차 계약을 맺거나
뭐 헷갈리니까 이거 우리 그냥 10만 원이라고 해보자고요. 매도인이 100만 원 채권을 가지고 임대인은 예를 들면 10만 원 채권을 가져. 금전 채권이라는 점에서 똑같네. 그래서 같은 특성들을 한꺼번에 정리해서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채권 총론의 특징인 것이다. 그리고 이제 채권의 목적인 거죠. 근데 이 채권의 목적과 관련해서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공부를 할 건데 이게 효력이 있으려면 확정할 수 있어야 돼. 가능해야 돼. 적법해야 돼.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돼. 근데 이 자세한 것들은 민청에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 채권법에 와서는 373조에서 그게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꼭 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어야 되느냐, 돈으로 산정할 수 없어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그냥 지문으로 한번 들어갔을 뿐이에요. 근데 본 것과 본 것의 차이는 좀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채무자가 부담하는 의무가 뭐냐? 인데 크게 보면 이렇게 나눈다. 급부의무, 부수적 주의의무, 보호의무 이렇게 나눈다. 근데 급부의무는 주된 급부의무와 종된 급부의무 이렇게 말하는데 만약에 X라는 기계를 매매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매도인은 기계를 판 그 매도인은 기계를 넘겨줘야 되겠죠. 그게 주된 급부의무. 그다음에 이제 종된 급부의무로서는 그게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설명서, 품질 보증서 막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다 줘야 돼. 그러면서 뭔가 부수적으로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어. 그다음에 보호의무는 채권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하지 않을 의무인 거예요. 그거 갖다 주면서 그 집 뭐 유리창을 깬다든지 아니면 그 집 사람들을 다치게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보험을 부담한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근데 이거는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하다 보면 다 아는 거예요. 야, 채무자의 의무에 뭐가 있니? 이렇게 시험 문제로 나오지는 않아. 네, 이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채권의 목적에서 맨 먼저 나오는 게 특정물 채권이에요. 근데 특정물 채권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 계약을 맺으면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X라는 걸 특정해서 막 샀어. 그러면 X라는 특정물을 받을 채권이 있는 거죠. 또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X를 빌려줬는데 그걸 돌려받을 채권이 있는 거죠. 특정물 채권이야. 네. 그런 걸 특정물 채권이라고 해서 이제 공통된 것들 여기서 본다 이 말이에요. 근데 특정물 채권에서 맨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선관주의로 보존할 의무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존할 의무가 있다. 이거 한번 봐보시는데 374조 한번 봐보겠습니다.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한다. 이제 선관주의도 여러 번 봤죠. 줄여서 선관주의라고도 합니다. 보존해야 한다. 근데 여기서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그랬는데 계약 성립 시부터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이런 뜻이다. 그 다음에 선관주의로 부담하는데 만약에 선관주의를 위반하면 과실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실의 증명 책임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요거는 우리 불법행위 편에서 봤으니까 봐보시면 채무불이행이 성립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채무자에게 귀책사유, 고의과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고의과실의 증명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채무자가 나는 고의과실이 없으니까 손해배상 못해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이게 우리 390조 단서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나중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봐보시면 특정물 채권에서 선관주 의무, 우리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이제 임차인은 이 X를 돌려줄 채무를 부담하는 거죠. 임대인은 돌려받을 채권을 가지게 되죠. 이게 특정물 채권이다. 근데 이제 그 선관주 의무를 위반해서 선관주 의무를 위반해서 만약에 X가 소실돼 버렸어. 불타버렸어. 그러면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과실의 증명 책임 누가 지느냐? 채무자가 진다. 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려보면 이제 우리 선관주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물을 부담하게 되는데 그 과실의 증명책임과 관련해서 채무자가 지는데 이건 390조 단서의 그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이게 불법행위에서와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불법행위에서는 이게 750조 본문의 규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피해자, 채권자가 너의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나한테 손해가 생겼으니 손해배상해야 돼.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서 봐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와 관련해서 우리 민법에서 선관주의무를 규정해놨는데 선관주의무하고 비교해서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무가 있다. 그런데 주의의 기준을 보자면 선관주의무는 평균인 일반인이고 그 다음에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무는 채무자, 행위자다.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저 사람은 무결점인 것 같아.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 남들이 봤을 때는 와, 저 사람 진짜 너무 완벽해, 퍼펙트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 자신을 내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죠. 허당인 경우가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주의력은 일반인이 더 높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선량한 관리자 주의무, 만약에 내가 박이 있는데 박은 잘못하면 깨져요. 또 아니면 뭐 우리 게임할 때 깨기도 하잖아요. 박이 있는데 그거를 남한테 빌려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돌려줄 때까지 정말 깨지지 않게 잘 보관했다가 돌려줘야 되죠. 그런데 그게 내 박이라면 내 박은 그까짓 건 뭐 깨져도 되지. 또 있는데 뭐 아니면 뭐 하나 더 사면 되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입니다. 그런데 그걸 위반했을 때 추상적 과실이 있다라고 한다. 증명책임 채무자. 그런데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무 이게 구체적 과실이 되는데 이 선관주의무가 우리 민법의 원칙이라고요. 선관주의무가 우리 민법의 원칙인데 그냥 다 선관주의무 이렇게 나오면 돼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무 이렇게 나오면 틀려. 특히 유상계약은 다 선관주의무야. 그런데 무상계약, 특히 무상수취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무 이렇게 해놨죠. 이거 말고도 사실 더 있는데 제가 이제 노무사 시험에서는 다른 거는 안 나오기 때문에 빼놨어요. 뭐 922조에 가면 친권자, 1022조에 가면 상속인 이런 사람들도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 시험범위 바뀌어서 안 써놨다. 무상수취인, 이거는 우리가 임치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임치인, 수취인이 있는데 수취인은 원래 유상일 때는 선관주의무를 부담해. 근데 무상수취인은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무만 부담한다 이렇게 했었죠. 네, 됐고. 근데 선관주의로 보존할 의무의 존속기간과 관련해서 우리 특정물 채권이 성립한 때부터 계약 시부터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이렇게 해놨죠. 계약할 때부터 인도할 때까지라고 했는데 원래 이행기까지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행기 이후에는 이게 이행지체도 아니고 수령지체도 아닌 경우에만 선관주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말한다. 이행치가 아니어야 돼. 이행지체가 돼버리고 나면 채무자에게 과실이 없어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래요. 또 수령지체는 채권자 지체라고도 하는데 채무자가 이행을 했는데 채권자가 수령 거절하거나 수령 불능일 때, 수령하지 않는다고 거절하거나 또는 수령 불능일 때 그때는 채권자 지체, 수령지체 책임을 지는데 그때는 채무자의 과실이 있어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래 나서 그렇다. 요거는 사실 이 파트에 가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에 선관주의로 보존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효과가 하는데 그게 위반해서 목적물이 멸실됐어. 그러면 이게 채무 불이행 없이 이행 불능이 되면서 손해배상 문제가 생긴다. 근데 채무자의 과실 없이 그랬어. 그러면 급부위험은 채권자가 부담하는데 대가 위험은
이제 위험부담 문제로 간다.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원칙, 예외적 채권자 위험부담 이렇게 된다. 요거는 근데 우리가 위험부담에서 다 공부를 했죠. 위험부담을 잠깐 설명드리고 하자면 이런 것이죠. 공부했던 거 복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이 X 매매를 한 거예요. 그거를 만약에 1억에 매매 계약을 맺었어. 그런데 이 X가 불능이 됐다 이렇게 보자고요. X가 펜션인데 만약에 소실돼 버렸어, 불나버렸어.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이제 요거 우리가 더 공부했으니까 그게 만약에 원시적 불능이라면 계약이 무효가 되면서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문제가 생긴다 그랬죠. 그다음에 원시적 일부 불능이야. 그러면 담보 책임 문제가 된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후발적 불능일 때는 이게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계약은 유효야. 그런데 이제 이 불능이 된 걸 기준으로 해서 매도인이 채무자, 매수인이 채권자 이렇게 되는데 이 불능이 되는 것에 대해서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느냐에 따라서 참고로 이 그림은 여기서 여러분 또 따라 그릴 필요 없습니다. 이행불능 편행하시면 다 그림이 있어요.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느냐에 따라서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어. 그러면 이게 채무불이행으로서 이행불능 문제가 된다. 요 얘기고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없어. 그러면 위험부담 문제가 되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지금 이제 급부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한다 이 말은 이미 얘가 불능이 돼버렸잖아요. 그걸 채권자가 달라고 할 수는 없어.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위험부담은 뭐냐면 결국 이 1억 어떻게 할 거야? X가 나서 결국 1억이 날아간 거잖아요. 날아간 1억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야? 이 말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쌍무계약에서는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들이 우리가 그런 얘기 했었죠. 자연재해나 제3자의 방화, 수용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기브앤테이크 계약에서 기브하고 테이크를 해야 되는데 기브를 못했어. 테이크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런 걸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원칙이라고 이렇게 말한다. 채무자가 그 위험을 부담하는 게 기본 원칙이야. 그런데 채무자에게는 귀책 사유가 없지만 채권자의 책임이 있거나 채권자의 수령 지체 후에 쌍방 귀책 사유 없이 불능이 됐어. 그러면 그때는 이제 채권자가 잘못한 거니까 채권자한테 내놔라고 할 수 있게 된다. 예외적 채권자주의가 된다. 이렇게 했었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목적물 인도 의무와 관련해서 특정물이 현상 인도 이렇게 해놨는데 이행기의 현상대로 인도하면 된다. 우리 봐보세요. X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그럼 X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계약할 때 X가 있었는데 이행할 때 봤더니 X 다시로 뭔가 이게 좀 스크래치가 났어. 스크래치 난 대로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특정물이 현상 인도다. 이건 나중에 이제 변제편에 가셔서 공부를 합니다. 또. 그 다음에 천연과실의 귀속 문제. 이건 우리가 좀 공부를 한 건데 원래 우리 이제 이행기까지는 과실이 생기면 이행기까지는 채무자가 수취할 수 있는 게 맞아. 근데 이행기 이후에는 목적물과 함께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게 맞는데 이게 매매에서는 인도실 기준에서 인도 전에는 매도인 수중에 있으니까 매도인 수중에서 생긴 과실을 이게 매도인이 갖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돈을 다 받았어. 그러면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다 받았어. 이렇게 되는데 매매에서 과실, 인도전 과실과 관련해서 매도인이 갔는데 대금 완급이 있었어. 그러면 이제 매수인에게 넘어간다. 인도전 과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이거를 우리가 공부를 한 거죠. 이렇게 해두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변제 장소. 변제 장소와 관련해서 어디서 변제를 해야 되느냐, 갚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당사자의 합의 또는 채무자의 성질로 결정이 된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채권 성립 당시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변제하면 된다. 이렇게 말한다. 채권 성립 당시 그 물건이 있던 장소. 근데 이관까지 다시 봅니다. 우리 채권법은 기본적으로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우리 어디서 이행하는 것으로 하자. 그럼 어디서 주는 거예요. 합의로. 또 성질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런 게 없어. 그랬을 때 채권 성립 당시 그 물건이 있던 장소. 그런데 이런 것들이 또 시험 문제로 나온다는 거죠.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채권의 목적에서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을 할 수 있다라고 해놨습니다. 우리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요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민법 총칙에서 따로 공부를 할 거라고요. 가액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것, 꼭 돈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것만 기약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게 아닐지라도 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다음에 채무자의 의무로서 여기에 급부무 속에 주된 급부무와 종된 급부무가 있어. 네. 기계 주는 거, 기계의 소유권 및 점유 이전을 해야 되는 것이 주된 급부무인데 설명서, 보증서 이런 것들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종된 급부무에 속한다. 근데 요거를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급부무가 있어. 그다음에 이제 부수적 의무. 네. 부수적인 의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 숙박계약에서 손님의 안전을 배려해 주는 의무가 있죠. 또 자동차 정비 중 다른 곳에 오일이 새는 것을 발견할 때 사실 원래 차주가 차 주인이 그것 때문에 온 건 아니야. 근데 카센터에 갖다 맡겼는데 카센터에서 수리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고쳐야 되겠네. 안 그러면 사고 나겠는데. 근데 이거만 맡겼어. 그러면 못 고치는 거냐? 일단 못 고치긴 하죠. 그런데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고 알려줘야지. 이런 게 부수적 의무다. 그래서 고치게 만들어야지. 그다음에 이제 보호무 이런 게 나옵니다. 근데 보호무 이런 것들도 뒤에 가시면 또 나와요. 네. 그래서 시험 문제로 나오니까 숙박업자가 보호무를 부담해. 여행업자, 사용자 이런 사람들이 보호무를 부담한다. 병원이 또 보호무를 부담한다. 사용자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고용계약에서 봤는데 사용자는 일단 근로자가 일을 하면 월급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근로자가 건강 침해가 되면 안 되겠죠. 우리 왜 어떤 예를 들면 옛날에 한참 또 우리나라에 유명했던 삼성전자 가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무슨 암에 걸렸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작업 환경을 만들면 안 되지. 이런 얘기예요. 숙박업자는 방을 빌려주는데 방만 빌려주면 되느냐? 잠을 잘 자고 내일 아침에 온전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지. 불이 나서 사람을 다치게 한다거나 아니면 도둑이 든다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이런 얘기예요. 병원도 우리 입원실을 제공하는데 입원실 제공하면 끝나는 게 아니죠. 거기에 도둑이 들게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의무들을 부담한다. 이런 얘기다. 그런 얘기들은 또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그런데 목적에 의한 채권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 특정물 채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74조 조문. 여기서부터 특별히 이제 봐가는 건데 먼저 선관주의가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말하는데 그걸 위반했을 때 추상적 경과실이다. 이게 주의무의 기본 원칙이죠. 유상계약의 원칙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가 나와 있는데 이게 주관적 주의 능력의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주의무가 선관주의보다 더 낮다. 그리고 그걸 위반하면 구체적 경과실이라고 한다. 우리 법에서는 무상수취인이 그랬었죠. 무상수취는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말한다. 그 다음에 의무부담의 존속기간 문제가 나와 있는데 채권 성립 시부터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그런데 이행기 이후에도 선관주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이행지체도 수령지체도 아닌 경우에만 그래.
그다음에 계약 체결 이후 특정물이 멸실했다는 법적 효과가 나와 있는데 증명 책임과 관련해서 채무자가 진다. 네. 그다음에 급부위험, 위험 부담 문제 이런 것들까지 쭉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들은 뭐 우리가 또 채권 강론에서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목적물 인도 의무와 관련해서 목적물이 현상 인도, 특정물은 이행기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해야 한다. 이건 뭐 조문 그대로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거니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변대 장소, 특정물 채권에서는 채권 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과실 귀속과 관련해서 특히 인도전 과실과 관련해서 매매에서 인도전 과실과 관련해서 매도인에게 속하는데 매매 대금을 완납한 때는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이렇게 말한다. 네, 요거 잠깐 한번 봐보시면 우리 그 얘기 했었습니다.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었는데 X를 10만 원에 매매 계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근데 X에서 과실이 생길 것이고 특히 천연 과실 10만 원에서 이자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자는 법정 과실. 근데 아직 그걸 X를 인도하기 전에 그 과실을 누가 가질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근데 요게 뭐 매도인 수중에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도인 네가 가져 이 말이에요. 그때 돈을 아직 주기 전이니까 이자도 매수인 수중에 생기고 있잖아요. 과실과 이자가 지금 대응하는 상하는 관계에 있다고. 그런데 이게 매수인한테 넘겨줘야 될 때가 있어. 언제 그러냐? 대금 완납을 했을 때. 대금이 이미 완납이 됐어. 여기서는 뭐요? 돈을 이렇게 줘버리면 이자도 생기고 과실도 챙기면 안 되죠. 그래서 입금된 이후에 생긴 과실은 넘겨줘야 돼. 이 말인 것이라고. 이걸 우리가 매매편에서 공부를 했죠. 네,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류채권이 있는데 종류채권은 좀 내용이 되니까 이거는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